강의를 하기 위해 탭을 이제 샀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문제. 오늘 2018년 1회차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강의할 거고요. 제 글씨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글씨. 생각보다 잘 써지네요.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사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에너지 대사율은 무엇이냐? 답은 2번이고요. RMR은 자 여기 RMR 기초 대사량 분의 운동 대사량 맞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작업 시 RMR은 0에서 2다. 여기서 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 2 맞죠? 다음은 RMR은 기초 대사량 분의 운동 시 산소 소모량 마이너스 안정 시 산소 소모량. 여기 RMR 설명 써 있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보통 작업 시 RMR은 4에서 7이다. 보면 여기는 중작업, 이게 보통 작업이겠죠? 2에서 4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FMEA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서브 시스템 분석 시 FTA보다 효과적이다. 시스템 해석 기법은 정성적, 귀납적 분석법 등에 사용된다. 각 요소 간의 영향 해석이 어려워 두 가지 이상 동시에 고장은 해석이 곤란하다.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고 적은 노력으로 특별한 훈련 없이 해석이 가능하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브 시스템 자체가 FMEA 특징도 아니고 FTA 특징도 아니에요. FHA라고 결함 위험 분석에 대한 설명이고요. 밑에다가 설명 띄우겠습니다. 자, FMEA 고장 형태 영향 분석. 여기 정성적 귀납적 분석 기법 2번에 답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소 간의 영향 해석이 어렵다. 자, 여기에 동시에 두 가지 이상 요소가 고장 날 경우 분석이 곤란. 그래서 3번에 대한 답도 나와 있고요. 4번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고 적은 노력으로 특별한 훈련 없이 해석이 가능하다. 자, 서식이 간단하고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특별한 훈련 없이 분석 가능. 그래서 답은 1번 FHA가 됩니다. FHA는 여기 밑에 결함 위험 분석법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공부가 생겼는데 귀납적이란 말이 궁금한 거예요. 귀납적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귀납적이다. 그거는 예를 들면은 추론을 통해서 추론과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친구들이 살이 쪘다, 살이 찌더라.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론은 돼지고기는 살찌게 만든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살찐다. 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귀납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살이 찌더라. 그럼 돼지고기는 살찌는 음식이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A사의 안전관리자는 자사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제2단계인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평가 항목 등사를 분류하였다. 주요 평가 항목 중 설계 관계 항목이 아닌 것은 23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 관계 항목이라는 거죠. 아닌 것. 설계할 때 뭐가 들어가나요? 건조물과 해당됩니다. 공장 내 배치 이런 것도 설계죠. 입지 조건 또 설계죠. 근데 답은 4번. 이건 설계가 아니죠. 얘는 생산 단계예요. 생산 단계의 관계 항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은 무엇이냐? 정답은 debugging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벌레를 영어로 bug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버그스 뮤직이라고 있었죠.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자, 답은 그래서 debugging이라고 있습니다. debugging 기간, 버그를 잡아내는 기간. 그래서 결함을 찾아내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 그래서 debugging 기간입니다. 정답은. 그리고 나머지는 한 번씩 읽고 넘어가세요. burn-in 장시간 가동하여 그동안 고장낸 것을 제거. age 비행기에서 3년 이상 시운전하는 기간. 읽고 넘어가 주시고요. 다음 들기 작업 시 요통 재해 예방. 요통 거리가 먼 것. 자, 딱 봐도 나오죠? 딱 봐도 답은 2번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미국 산업안전보건원에서 리프팅 가이드라는 거를 냈네요. 리프팅이라는 게 리프트가 뭐예요? 들어 올리는 걸 리프트라고 그러죠. 들어 올리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해당되는 게 이제 AM,
비대칭 계수, 이게 허리 비대칭 각도 뭐 이런 걸 얘기하고요. FM, 프리퀀시 멀티플리어, 들기 빈도, 그리고 CM, 커플링 멀티플리어, 손잡이 형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작업자의 신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키가 크든 작든 어쨌든 잘못 들면은 허리가 아프다라는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6번. 자, 공간의 배치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필답형으로도 출제됐던 항목이고요. 이것은 한 번씩 쓰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밑에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해놨는데, 사용 빈도의 원칙, 사용 중요도의 원칙, 기능성의 원칙, 사용 순서의 원칙,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한 번씩 노트에 필기해 주시고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계산식인데요. 자, 반사율이 60%, 여기 힌트 나와 있죠. 그다음에 휘도가 90, 그러면 소요 조명은 몇인가, 얼마인가. 자,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는데, 왜 2번이 되는지는 제 정답을 띄워놓고 설명드릴게요. 반사율은 조명분의 휘도 곱하기 10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반사율은 60이다. 조명이 X값이에요. 휘도가 90이래요. 곱하기 100, 이게 답이라는 거지. 그럼 X값을 구해야 돼. 그럼 X를 요 옆으로 넘기는 거지. 그럼 X는 60을 넘어오면서 60도 이제 이퀄을 넘어오면서 60분의 90 곱하기 1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60분의 90을 30으로 나눠줘요. 30으로 나눠주면은 X는 2분의 3이 됩니다. 왜냐하면 30으로 60과 90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게 짝수니까 또 약분이 되겠죠. 그럼 2, 100, 그럼 여기 50이 됩니다. 그럼 X는 3 곱하기 50이니까 15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기구 설치를 이전하는 경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보시면은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자, 2번에 답 들어가 있죠. 네, 화학 설비, 이건 1번의 답이 객관식 답으로 돼 있고, 건조 설비 3번. 가스 집합 용접 장치, 이거는 전기 용접 장치가 아니고 가스 집합 용접 장치라고. 말이 안 돼요. 가스 집합 용접 장치. 간장 공장 장르의 가스 집합 용접 장치는 우리가 이제 용접의 종류가 있는데, 가스 용접이 있잖아요. 그 가스 용접에 아세틸렌이랑 그 산소랑 하는 가스 용접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장치를 얘기하는 게 가스 집합 용접 장치라고 합니다. 이거의 좀 큰 범위로 얘기했을 때요. 그래서 전기 용접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동작 경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 1번의 답은 왜 아니냐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스패너가 있으면은 스패너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합쳐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스패너를 보면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마그넷처럼 돼 있고 한쪽은 이렇게 스패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도 두 가지인 거지. 어쨌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합쳐서 사용하라고 써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만 다 제가 따로 빼온 거고요. 이 동작 경제 원칙은 제가 블로그에다 따로 올려놓고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에서 찾아보시면 되세요. 그럼 양팔은 각기 반대 방에서 대칭적으로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2번에 대한 답이고요. 그리고 작업 동작은 율동이 맞아야 한다. 직선 동작보다는 연속적인 곡선 동작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력의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 및 재료는 동작의 가장 편리한 순서로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의 답은 3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휴먼 에러 예방 대책 중 인적 요인의 대책이 아닌 것은, 자 보시면은 인간에 대한 교육을 했을 때, 인간에 대한 뭔가를 조치를 취했을 때 개선되는 게 소집단 활동, 인간에 대한 내용이죠. 작업에 대한 교육,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문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인간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1번만 인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설비에 대한 내용이죠. 기계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31번. 컷색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X3, X4, 이게 이제 양쪽 끝을 출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왼쪽 끝, 오른쪽 끝을 이렇게 출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X3, X4가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나가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그럼 기본적으로 컷셋 종류에는 X3와 X4가 있어야 돼요. 이 그림만으로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제껴지는 게 여기 X3, X4 있는 게 일단 2번은 없어요. 없죠. X3, X4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도 X1, 3, 4, 2, 3, 4 안 됩니다. X3, 4만 따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4번과 2번은 제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쪽 출력을 봤을 때 X1, 2, 4가 있겠죠. 1, 2, 4. 그래서 정답은 X1, 2, X4 이렇게 나와가 됩니다. X3, 4인 거 한 개랑 X1, 2, 4 한 개.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운동관계 양립성을 고려하여 동목형 표시장치 바람직하게 설계한 것은 동침형과 동목형이 있죠. 이 차이를 알고 가시면은 좋은데 이 동침형은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시계 같은 걸 얘기하고요. 얘는 동목형 같은 경우는 침이 가만히 있고 겉에 테두리에 그런 다이얼 같은 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나침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침이 나와 있고 이 주변이 돌면서 동서남북을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일단 나침판 그리고 옛날에 우리 아날로그 체중계 있잖아요. 여기에 침이 있고 이렇게 돼서 가지고 이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내 체중이 이제 나오는 그런 거를 이제 동목형이라고 합니다. 동침 동목에 이 동자가 움직일 동자라고 외워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무엇이냐? 눈금과 손잡이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설계한다. 예를 들면 이제 이건 동침형이든 동목형이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하나가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가스레인지가 있는 거지. 이렇게 1, 2, 3단이 있어요. 우리가 불 조절을 할 거 아니야. 1단이 제일 약하고 2단이 제일 그 다음이고 3단이 그 다음이겠죠. 그러면 눈금과 손잡이는 같은 방향으로 회전해야죠. 그럼요. 오른쪽으로 하면 불이 켜지는데 왼쪽으로 회살표 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다음 문제부터 이제 가스레인지로 대입해서 보세요. 눈금의 숫자는 우측으로 감소하도록 설계한다. 안 되죠. 그럼 우리 가스레인지 이제부터 왼쪽으로 켜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자, 꼭지의 시계 방향 회전이 지시치를 감소시키도록 설계한다. 자, 2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위에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설계한다. 아닙니다. 정답은 32번은 1번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요. 다음, 신뢰성과 보존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 효과적인 보존 기록 자료. 신뢰성과 보존성.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신뢰성. 뭐가 신뢰성이에요? 자재관리표? 뭐가 신뢰가 가죠? 주지시? 뭐가 신뢰가 가죠? 제휴관리? 아무것도 신뢰가 안 가요. 그러면 MTBF는 무엇이냐? Mean time between failure 이죠. 이거는 고장까지의 평균 시간, 즉 평균 고장 간격을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평균 고장 간격이 짧아진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오버홀이나 정비 주기가 돼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명이 다 돼가거나 그러고 다 되거나. 그리고 이제 고장 간격이 평균 이상이거나 그 제작 업체에 따른 거에 그런 매뉴얼에 뵀을 때 괜찮다. 그러면 아직은 정비 주기가 괜찮다. 아직은 이 시스템이 신뢰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고장 간격이 짧아질수록 위험한 거고 고장 간격이 매뉴얼 정도 되거나 매뉴얼 이상이면은 굉장히 신뢰가 아직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MTBF 분석표인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4번. 반사율이 낮은 곳에부터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거를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이걸 암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를 놀아주는데 이제 바닥에서 놀아주다가 그 다음에 가구를 지나서 벽을 지나고 천장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레이저를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바닥을 쐈어요. 그럼 올라가다 보면 이제 TV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TV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바닥을 쏘다가
TV 같은 걸 지나가지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벽이 있겠죠. 그 다음에 천장이 이렇게 있겠죠. 벽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 고양이를 놀아주는 거지. 바닥에서 레이저를 쐈어. 그 다음에 TV를 지나쳐서 벽을 지나치고 천장으로 쏜다. 그래서 바닥이 1번, 그 다음에 가구가 2번, 벽이 3번, 천장이 4번입니다. 맞죠? 그러면 A, C, D, B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35번. 다음 시스템의 신뢰는 얼마인가? 이것도 굉장히 필답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신뢰도를 구하는 식. 신뢰도를 구하라. 자,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신뢰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도 얼마나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 식을 구하면은 1이 있어요. 1이 완벽한 거지. 퍼펙트한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신뢰 100%. 근데 우리가 항상 모든 시스템을 신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신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완벽한 거에서 불신뢰도를 빼면은 신뢰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A와 B는 각각 0.8이다. B도 0.8이고 C는 0.6이고 D도 0.6이네. 근데 신뢰도는 어떻게 계산하냐? 신뢰도는 곱이에요. 신뢰도는 곱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A 값 0.8이 있죠. 그 다음에 곱하기 B와 C의 알 수 없는 신뢰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D의 신뢰도 0.6. 이게 이 신뢰도 여기 나와 있는 회로의 신뢰도입니다. 전체 신뢰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거는 A의 신뢰도 그리고 D의 신뢰도밖에 몰라요. D의 신뢰도. 그러면 우리는 BC의 신뢰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 BC의 신뢰도를 따로 구하는 식을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BC의 신뢰도는 병렬.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A라는 가정을 제가 해놨죠. 저게 들어갈 대입할 숫자가 A는 일단 신뢰도니까 얘도 1에서 빼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B와 C의 불신뢰도를 구해야죠. 그래야지 빼주지. 그러면 1 마이너스 0.8 곱하기 1 마이너스 C의 신뢰도는 0.6이잖아요. 자,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는 1 마이너스 1에서 0.8 빼면 0.2가 되겠죠. 자, 0.2 곱하기 1 마이너스 0.6이면 0.4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 마이너스 0.2 곱하기 0.4는 몇이냐? 4, 2, 8이죠. 그러면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한 자리까지 가서 0.08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B와 C의 신뢰도는 1 마이너스 0.08이니까 0.92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대입을 해야겠죠. 0.92, 0.8, 0.6 그러면 0.4416이 됩니다. 그 정답은 3번이 되게 되죠. 이 위에 이 1 마이너스 불신뢰도는 신뢰도라는 식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 문제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거는 필답형으로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FTA에 사용되는 논리 기호와 명칭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거는 그냥 외울게요. 자, 1번은 생략사상 틀렸죠? 2번도 결함사상이니까 기본사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 통사상 이게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이거는 기본사상이 됩니다. 4번도 아니고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다음 하줍 기법에서 사용되는 가이드 워드와 그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이것도 필기든 실기든 약간 단골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필기와 실기, 필답과 다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답을 보면은 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이 표를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산업안전 기사나 산업기사 보실 분들은 이 문제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하실 거예요. 거의 한 70% 이상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다음 38번 경계 및 경보 신호의 설계 지침을 틀린 것은 정답은 바로 보고 이제 그에 대해 설명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써놨어요. 보시면은 자 귀는 중음역에 민감함으로 500에서 300Hz 진동수를 사용한다.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300m 이상 장거리용 신호는 10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한다. 보면은 초과라고 써있죠. 여기는 이하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경수음의 진동수는 진동 구별되는 신호를 사용한다. 여기 써있죠. 그럼 2번도 맞고요. 자 이제 여기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변조된 신호를 사용한다. 자 정답은 1번도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의 합리화를 위한 물리적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접촉 면적을 크게 하는 거는 동작을 합리화하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면적이 넓어진다. 그럼 마찰이 커진다? 마찰이 커진다는 것은 행동의 제약이 많아진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접촉 면적은 적게 하는 게 동작을 하는데 더 좋다는 거죠. 마찰력을 감소시킨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마찰력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접촉 면적은 마찰력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에 정량적 표시장치의 설명으로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침형과 동목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동침과 동목입니다. 침이 움직이는 걸 동침, 침이 가만히 있고 그 주변에 판이 움직이는 게 동목이다. 이거를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한번 설명 쭉 읽어주시고요. 자 보시면은 정확한 값을 읽어야 하는 경우는 디지털 표시 장치가 유리하다. 그렇죠. 정확한 값을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버니어 캘리퍼스, 노기스라고 하죠. 그거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값 직접 읽는 게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그 디지털 노기스 쓰는 게 정확할까요? 당연히 디지털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연속적인 변화를 표시하는 경우 아날로그 장치가 유리하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전략적 표시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정확한 값을 읽어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디지털보다 아날로그 표시 장치가 유리하다. 정확한 값을 읽어야 되는 경우는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2번은 정답이고요. 3번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을 나타내는 데는 일반적으로 아날로그보다 디지털 표시 장치가 유리하다. 연속적으로 변하는 건 디지털이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 값을. 왜냐면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방식이 변하는 양을 측정하는 데는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얘기고요. 그리고 동침형 아날로그 표시 장치는 바늘의 진행 방향과 증감 속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요. 가능하다는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가 대충 감이 오잖아요. 증가하는 추세인지 떨어지는 추세인지 그거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해서 4번도 틀린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